한국도 크요. 그 수준으론 핵잠을 다룰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허브는 일본이죠. 그 비아냥이 회의실을 가르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 해군 함정 조선과 획득 분야에서 23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말보다 수치를 믿고 체면보다 규정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가동률을 정말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납기와 결합률이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의 절차를 지나 또 하나의 절차로 검증과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합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저는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검증의 여정입니다. 결론은 먼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허브는 한국 가능성에 동의, 비동의와 근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죠. 23년간 미 해군 조선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내부시에서 PEO 서브마린스까지 바다 위의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괌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괌의 도크는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했어요. 긴급 정비를 위해 들어온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예정보다 3주나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동률 65%, 목표치인 80%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숫자였어요. 우린 바다를 지키고 싶은데 배가 누워 있었다. 그때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입니다. 태평양에서 23년을 보내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어요. 예산은 쓰이는데 정작 바다에 나가야 할 함정들은 육지에 묶여있는 모습을요. 그런데 이번엔 정도가 심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워싱턴 본부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제임스 국장이 화면에 나타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톰슨, 인도태평양 정비 허브를 재검토해야겠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이야. 그 순간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핵 추진 플랫폼을 한국에서 정비한다고요? 물론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해군의 핵심 자산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임스 국장은 파일 몇 개를 화면에 공유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정비 실적 데이터였습니다. 결합률 0.12%, 납기 준수율 98.7%.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표본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3년간 127건의 데이터야, 톰슨.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그날 밤 싱가포르 아파트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저녁을 차려주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한국 출장을 가게 될 것 같아. 한국? 좋잖아. 김치도 먹어보고. 사라는 단순했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23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념에 도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내부시 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 나라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대한민국, ROK. 어떻게 표기하든 그 이름은 계속 제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동료 마이클이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한국 프로젝트 검토한다며? 어떻게 생각해? 글쎄, 직접 봐야 알겠지. 실은 제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데 정작 정비는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감정을 접어둬야 했습니다. 가동률이 생명이거든요. 출국 3일 전 한국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름만 들어도 거대한 규모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내 자존심과 맞서는 출장이 될지 모른다.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23년간의 경험이 말하기로는 이런 수치는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그곳에 정말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포장된 숫자일 뿐일까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 함정들이 임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다시 바다로 보낼 수 있을지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봤습니다. 74개 항목. 23년간 제가 직접 만든 검증 기준이었어요. 용접 품질부터 보안 절차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죠.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저 멀리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규모만으론 신뢰할 수 없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톰슨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김 부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통역 없이 영어로 말하더군요. 발음도 꽤 정확했습니다. 도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용접 품질이었습니다. 저는 도크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용접선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숨기려 해도 비드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죠.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용접 비드가 마치 기계로 뽑아낸 것처럼 균일했어요. 23년간 봐온 미군 기준과 비교해도 손색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깔끔했죠. 비파괴 검사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방사선 촬영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자료를 보안상 쉽게 공개하지 않는데요. 여긴 숨길 게 없습니다. 다 보여드려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투명성은 보기 드물었거든요. 엑스레이 사진 속 용접 부위는 완벽했습니다. 기포나 크랙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은 공정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 대시보드였죠. 각 작업 단계별 진행률이 %로 표시되고 품질 검사 결과가 초록불과 빨간불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인가요? 네, 30초마다 업데이트됩니다. 대시보드의 초록불이 제 고집을 껐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지연이나 품질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겠더군요. 저는 체크리스트에 첫 번째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보안 구역 진입이 다음 순서였어요. 출입 배지를 봤는데 색깔이 3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달랐어요. 접근 배지의 색 하나까지 이유가 있었다. 제가 중얼거린 말이에요. 미군 기준보다 오히려 더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보안 브리핑 룸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들의 보안 체크리스트가 제 것보다 항목이 많았습니다. 컨설턴트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젊은 기술자가 물어봤어요. 박대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용접 품질 적합, 비파괴 검사 절차 적합, 보안 시스템 적합.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제 편견이 무너져갔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체크리스트의 70번째 항목까지 확인했습니다. 71개가 적합 판정이었어요. 74개 중 71개. 이런 비율은 처음 봤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늦었나?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박대리가 들었나 봅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23년간 믿어온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조선소가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컨설턴트님, 혹시 더 높은 기준이 있다면 맞추겠습니다. 더 높은 기준을요? 네, 저희는 항상 배우고 있어서요. 기준을 더 올려달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은 기준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였어요. 저는 마지막 3개 항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품질 관리 문서와 시스템, 납기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사후 서비스 체계. 모두 적합했어요. 나는 체크리스트에 줄을 그으며 다른 줄을 그었다. 편견이라는 줄을. 74개 중 74개. 완벽한 점수였습니다. 23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항상 몇 개는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라, 나야. 어때? 김치는 먹어봤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틀렸나 봐. 무슨 소리야? 23년간 내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니었어. 창밖으로 울산의 야경이 지나갔어요.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삼성중공업을 가봐야겠더군요. 혹시 오늘이 우연이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의 조선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완벽한 점수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박 대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면 맞추겠습니다. 미국에서 23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보통은 기준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는데 여기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내일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과연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오늘이 특별한 경우였을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삼성중공업에서의 둘째 날, 저는 정말 중요한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바로 정비 소요 시간이었어요. TAT라고 부르는 턴어라운드 타임 말입니다. 최근 3년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차장이라는 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선소들과 다른 지역 정비 허브들의 비교 자료였죠. 싱가포르 평균 45일, 일본 평균 52일, 호주 평균 38일, 그리고 한국 평균 29일. 제 눈이 그 숫자에 고정됐습니다. 29일이요? 네, 평균입니다. 수치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거의 10일에서 20일씩 앞서는 수준이었죠. 23년간 가동률 때문에 고민해온 저에게는 놀라운 숫자였어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예비 부품 관리 때문입니다. 이 차장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예측 알고리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거 정비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필요할 부품들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죠. 부품은 이미 내일을 알고 있었다. 저절로 나온 감탄이었어요. 보통은 정비 중에 부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문하게 되거든요. 그럼 몇 주씩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화면을 보니 각 부품마다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 기사, 박 반장, 최주임. 부품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름과 책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품 상자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책임의 이름. 그 순간 제가 중얼거린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지연될 이유가 없겠더군요. 오후에는 야간 교대팀을 만나봤습니다. 보통 밤 작업은 효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무사고 1234일. 작업장 입구에 걸린 대형 보드였습니다. 1000일이 넘는 무사고 기록이었어요. 야간 교대 반장인 정 반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생각하며 일합니다. 가족을요? 네, 집에 돌아갈 가족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일해야죠. 1000개의 날이 가족을 지켜냈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안전 기록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품질도 믿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운전에 함께 탑승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수리한 함정이 바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바다로 나가자마자 각종 시스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엔진, 레이더, 통신, 항법.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결함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미세한 압력 저하가 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난 수치였죠. 미국에서라면 나중에 육지에서 확인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결함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방치가 죄였어요. 그들은 즉시 임시 수리에 들어갔고 30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다는 정직했다. 수리한 대로만 달렸다. 시운전이 끝나고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의 정비 철학은 미국과 달랐습니다. 더 철저하고 더 책임감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3년간 써온 보고서 중에 가장 어려운 글이었어요. 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린 허브가 필요했고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쓴 문장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군 정비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아니라 공정표가 이곳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약속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확성이라면 태평양의 가동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세 번째 조선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답이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의 정비 책임자인 최 이사를 만났을 때 그분이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설턴트님, 저희 기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올려주세요. 또 그 말이었어요. 기준을 올려달라는 말.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보통은 기준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데 여기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배움에는 끝이 없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 23년 경력의 저에게 한국의 조선소 직원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내 서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을 태평양 정비 허브로 추천한다는 서명을요. 23년간의 경험과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쓴 보고서였어요. 숫자가 증명했고 현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보고서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 생각부터 바꾸고요. 한국의 조선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새 조선소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부족한 점을 지적해달라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의 조선업이 강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화상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국방부 조달청, 그리고 주요 조선 관련 업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첫 번째 반응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화면 속 표정들은 단단했습니다. 특히 노퍽 조선소의 스미스 디렉터 얼굴이 그랬어요. 톰슨, 정말로 한국을 추천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들의 기득권이었죠. 노퍽, 뉴포트 뉴스, 메어 아일랜드. 수십 년간 해군 정비를 독점해온 곳들이었어요. 스미스 디렉터님, 가동률 수치를 보셨나요? 우리는 현재 65%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상 문제가. 한국의 보안 체크리스트는 우리보다 엄격했습니다. 지도엔 선이 많고 바다엔 길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고집하는 선 하나가 전체 바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벽은 일본이었어요. 도쿄의 사토 제독이 화면에 나타나더니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활용이 일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나? 어떤 영향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정보 공유, 역할 분담, 그리고 체면의 문제. 일본은 오랫동안 태평양에서 미군 정비를 지원해왔어요. 갑자기 한국이 주역으로 떠오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죠.
동맹은 누가 더 오래 기다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해내는가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동맹은 배려와 실력의 합이어야 했습니다. 감정적 배려만으로는 태평양을 지킬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벽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핵 확산 금지 담당 윌슨 국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핵 추진 플랫폼 주변 지원 시설을 한국에 두는 게 안전한가? 어떤 우려사항이 있으신지요? 기술 유출, 핵물질 접근, 민감한 설계 정보 노출. 질문은 날카로웠고 답은 길어야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하에 30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했죠. 하지만 핵 추진은 다르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건 핵 추진부 정비가 아닙니다. 재래식 시스템 정비예요. 추진부는 여전히 미국에서 담당합니다. 윌슨 국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비확산은 원칙이고 우리는 그 원칙을 존중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그 원칙 안에서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에요.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 위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3일간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품질 지표, 보안 체계, 납기 준수율, 가격 경쟁력. 30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이 끝나갈 무렵 제임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리스크는 없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거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글로벌 프로젝트 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영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의 잠수함 부품 공급도 하고 있고요.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 속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디렉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면 어떨까? 파일럿요? 소규모로 시작해서 검증해보는 거야. 한 척 정도. 제임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시작하되 크게 보자는 얘기군. 파일럿은 작은 배지만 길을 열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는 법이었어요. 일본의 사토 제독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만 확실히 한다면. 윌슨 국장은 마지막까지 신중했어요. IAEA와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서 메모를 정리했어요. 리스크와 대응책들을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이 전체 프로젝트의 운명을 좌우할 거였어요. 그날 밤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파일럿으로 시작하기로 했어. 그럼 성공한 거네. 절반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저 멀리 펜타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파일럿 프로그램 설계에 들어가야 했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될 차례였어요. 23년간의 관성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파일럿 범위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 재래식 시스템 정비 6개월 기간.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는 컸어요. 태평양의 가동률을 바꿀 첫걸음이었으니까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첫 주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규격과 한국 표준을 맞추는 일이었어요. 현대중공업 회의실에 양측 기술진이 모였습니다. 미 측에서는 노퍽 조선소의 존슨 수석기사와 제가, 한국 측에서는 김 부장과 이 차장이 참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매뉴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군 표준 MIL-SPC과 한국 산업 표준 KS.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체계처럼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지? 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작업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대조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작업물이었어요. 미군 규격 항목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한국 표준을 찾아서 매칭한 거였습니다.
표 하나를 맞추는데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이었어요. 양쪽 모두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공통분모를 찾으려 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같은 숫자에 닿았다. 3시간 만에 대조 테이블이 완성됐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용접 온도, 압력 테스트, 재료 강도. 표기법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합동 작업이 시작됐어요. 미측 품질 담당 3명, 한국 생산 담당 5명, 해군 운용 담당 2명으로 혼합팀을 만들었습니다. 첫날 밤 야간 점검을 함께 했는데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작업 방식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공구를 함께 다루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공구의 금속 냄새가 팀워크의 냄새로 바뀌었어요. 밤은 짧았고 어깨는 가까웠다. 그날 밤 제가 일기에 쓴 말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시선으로 소통했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의 공통 언어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스템 점검 중에 결함 17건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보통이라면 하루 이틀은 걸릴 일이었어요. 그런데 혼합팀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당일 조치 가능한가? 존슨이 물어봤어요. 해보겠습니다. 한국 측 팀장인 박 과장이 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즉시 재발 방지 루프를 가동했어요. 한 건씩 수리할 때마다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17개의 빨간 점이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단 8시간 만이었습니다. 존슨의 얼굴에 경이로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수리는 속도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날 저녁 존슨이 한 말입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건 빠른 수리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내게 욕해주세요. 마이너스 익명의 기술자 드림. 익명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영어까지 적어놨더군요. 욕을 받겠다는 말, 그건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느꼈거든요. 일주일 후 존슨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톰슨, 이 팀을 믿겠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30년간 일하면서 이런 팀은 처음이야.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뭘 틀렸다는 거죠? 한국을 의심했던 게. 믿겠다는 말은 전쟁터에서 가장 귀한 말이었어요. 베테랑 정비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중간 보고서를 보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초기 성과를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나는 이 밤을 보고서에 어떻게 적을까 고민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신뢰, 협력,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어요. 예정보다 3일 빠른 진행률, 결함 제로의 품질 지표, 그리고 무엇보다 양측 팀원들의 만족도였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에서 답장이 왔어요. 제임스 국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파일럿을 확대하자. 두 척으로. 작은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불러온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가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합팀 전체가 모여서 간단한 회식을 했어요. 한국식 삼겹살에 미국식 맥주를 곁들인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존슨이 건배사를 제안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같은 바다를 지키는 동료들에게.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팀워크였어요. 이런 팀이라면 태평양 어디서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일럿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정에서 생긴 신뢰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3주째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핵심 부품 하나가 제때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유압 펌프 어셈블리가 지연됩니다. 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독일에서 주문한 부품인데 물류 차질로 2주가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개의 볼트가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때 이 말을 중얼거렸어요. 작전은 정시에 출항하는 배의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2주 지연이면 전체 일정이 틀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는지 다음 날부터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파일럿 프로그램 차질. 미군 함정 정비 지연, 안보 우려. 성급한 한국 의존, 부작용 현실화. 루머는 나사를 더 세게 조였어요. 워싱턴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디렉터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톰슨,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부품 공급망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언론에서 난리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파일럿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 정치보다 강한 것은 체크리스트여야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기술적 판단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 측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대체 조달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이 차장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한국 내 협력업체 네트워크에서 동일 규격 부품을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같은 규격인가요? 인증서를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뜬 인증서들을 보니 놀라웠어요. ISO, C, 그리고 미군 표준까지 모든 인증을 통과한 부품이었습니다. 규격을 통과한 부품은 국적이 없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바였어요.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제품인가가 아니라 규격에 맞는가였습니다. 한국 측은 즉시 부품 조달에 들어갔어요. 24시간 만에 부품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부품보다 더 빨리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대체 부품으로 조립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밤 10시부터 리워크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혼합팀이 모두 투입됐어요. 존슨도 직접 작업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중요해. 존슨이 말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전체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2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시운전만 남았어요. 하지만 바다는 새벽 5시가 되어야 잔잔해진다고 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긴장한 채로요. 커피를 마시며 서로 농담도 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시운전이 시작됐어요. 유압 시스템 점검부터 추진력 테스트까지 모든 항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배가 달렸다.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대체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6시 30분 모든 테스트가 완료됐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기존 부품보다 성능이 더 좋았을 정도였죠. 새벽 바다는 약속을 지켰다. 시운전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유연하고 효율적인지 몸소 체험한 거예요. 24시간 만에 대체 부품을 조달하고 밤새 작업해서 정상 복구시키는 능력. 오전 9시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지연 0일로 복귀. 원인 대응 재발 방지 체계 확보. 성공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했어요. 이번 위기 대응이 앞으로 벤치마크가 될 거였습니다. 제임스 국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훌륭한 대응이었다. 파일럿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자. 그날 오후 팀 전체가 모여서 사후 분석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꼼꼼히 짚어봤어요. 존슨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제 확신한다. 이 팀이라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어. 위기는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겼어. 어떻게? 한국팀이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줬어. 24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더라고. 그럼 이제 안심이네.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아. 창밖으로 울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 위기의 현장이었던 그 바다가 이제는 희망의 바다로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식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파일럿의 성공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위기 앞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줬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평양의 가동률 혁신은 현실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23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 종료 2주 후 워싱턴 네이비야드에서 최종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국방부, 주요 동맹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발표자는 저였습니다. 3개월간의 여정을 숫자로 정리해야 했죠. TAT 29일에서 21일로 단축. 결함 재발률 기존 대비 67% 감소. 비용은 15% 절감. 숫자는 박수 대신 침묵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제임스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요청했습니다. 미 해군 정비 허브 재편안이었어요. 기존의 노퍽, 진주만, 요코스카의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울산 통합 정비 허브. 지도에 새로운 점이 찍혔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정비 허브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토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일본으로서는 기존 역할이 축소될까 우려했을 거예요. 상호 보완 체계로 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대형 정비와 신규 기술 적용, 일본은 긴급 수리와 로지스틱 지원.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분담이었습니다. 동맹은 경쟁이 아니라 설계였다. 사토 제독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위닝 구조라는 걸 이해한 거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퍽 조선소의 스미스 디렉터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톰슨, 정말로 확신하는가? 한국 중심의 재편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23년 경력을 건 답변이었어요. 가동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걸었습니다. 개인적 확신이 아니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뜻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로비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호주 해군의 윌슨 제독, 영국 해군의 테일러 대령.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어요. 허브는 건물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에 쓴 말입니다. 한국이 얻은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신뢰였어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회의실에서 3개월을 함께한 팀들이 모였어요. 김 부장이 소박한 기념품을 준비했더군요. 작은 나침반이었어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건 기술이나 효율성만이 아니었어요. 진정성이었습니다. 존슨도 소감을 말했어요. 30년 일하면서 이런 팀은 처음이었어. 고마워. 한 점이 바다를 바꾸었습니다. 태평양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전체 전략을 바꿔놓은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팀 전체가 모여서 조용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려한 세리머니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일한 사람들의 평범한 기념사진이었죠. 플래시가 터지자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밤새며 일했던 기억들이요. 그 밤들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웃고 있었어요. 난 미군이었고 오늘은 한 팀이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적은 일기였어요. 소속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평양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정비받은 함정들이 임무를 수행할 거예요. 가동률 80%.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이에요.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사라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완전히. 그럼 이제 태평양이 더 안전해지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더 큰 의미들을요. 동맹의 형태가 바뀌고 신뢰의 기준이 새로워지고 협력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들.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바뀔 뿐이에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쓴 보고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국의 참여로 태평양 안보 체계가 한 단계 진화했다. 이는 기술의 승리이자 신뢰의 승리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하지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태평양의 중심에 서는 시대일까요?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고 작은 역할을 했습니다. 23년 경력 중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태평양은 이제 더 안전해질 겁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라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의 가족 모임이었어요.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거든요. 컨설턴트님, 시간 되시면 저희 가족들과 식사 한번 하실래요? 작은 식당에서 열린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가족, 최 반장님 가족, 그리고 젊은 기술자 이씨 가족까지. 총 15명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배 고치는 거 맞아요? 최 반장님의 막내딸이 물어봤습니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맞아. 아빠가 배를 고쳐서 바다가 더 안전해져. 그럼 아빠가 영웅이네. 가족 사진 속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미소 뒤로 아버지들의 자부심이 보였어요. 감동은 숫자 다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산공대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에게 국제 프로젝트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강당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열정적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규격은 생명을 지킨다. 제가 첫마디로 한 말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수치 하나하나가 바다 위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규격을 외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유를 아는 것이다. 학생들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업체 단지를 둘러봤어요. 대형 조선소 주변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정밀 가공, 특수용접, 전자시스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었어요. 중소기업 사장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일자리가 늘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돌아오고 있어. 산업은 사람의 어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했어요. 하청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장기 계약 논의가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포괄적 협력 계약이었어요. 단순한 정비뿐만 아니라 기술 교류, 인력 교환, 표준 개발까지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강조한 말이었어요. 모든 공정을 공개하고 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상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죠.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배우고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배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린 더 오래, 더 투명하게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수천 마지막 페이지에 소감을 적었어요. 여긴 허브가 아니라 기준이었다. 한국이 제공한 건 단순한 정비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품질의 기준, 투명성의 기준, 협력의 기준. 다음 세대가 이 표준을 당연하게 만들기를 바랐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부장님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여기는 컨설턴트님 집이기도 하니까. 집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3개월 만에 만든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반도는 아름다웠어요. 저 땅에서 태평양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사라가 물어봤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무슨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 기준이 있는 곳엔 미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제시했고 세계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몇 달 후 첫 번째 정식 정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비받은 함정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는 보고도 받았어요. 가동률은 85%까지 올랐습니다. 목표를 넘어선 수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국팀에서 안부 메시지가 왔어요. 새로운 기술자가 합류했다는 소식, 또 다른 성공 사례, 그리고 변함없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3개월이 역사가 되었어요. 태평양 안보사에 새로운 장이 추가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자 작은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23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이제 세계의 기준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속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해추진 잠수함 보유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일본은 제외됐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 조선소나 잘하는 나라가 이젠 핵추진까지 한다고요? 진짜 미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린 수십 년을 충성했는데 트럼프는 그 기회를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계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지역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일본 외무성에서 파견된 외교관으로 용산구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한일 안보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각종 정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양국 간 통상 협의안을 검토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2025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켄 씨, 이거 봤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동료 야마다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잠수함 보유 승인, 아시아 균형 재편 신호탄,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 본 것 같았거든요. 핵잠수함이요? 한국에게요? 제가 중얼거리자 야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 기사도 가리켰죠. 일본 정부 관계자, 사전 협의 없었다며 당혹감 표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핵잠수함 보유 승인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스기모토 참사관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표정이. 야마다가 말을 흐리며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참사관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평소 열려있던 문이 닫혀 있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니터 앞에 모여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계속 세로 고침을 누르며 추가 보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라면 정해진 루틴대로 업무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외무성에 입성한 후 15년간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의 중요성을 믿어왔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일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CNN이나 BBC 같은 외신들은 비교적 담담하게 보도하고 있었는데 한국 뉴스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한국 핵잠 시대 개막, 자주국방 새 전환점, 아시아 해양 안보 판도 변화 예고,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된 분석과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 언론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죠.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참사관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회의실로 향했어요.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보셨을 텐데. 참사관님이 말을 시작하려다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도쿄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 파악에 집중해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회의가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보던 그 거리가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뉴스가 터진 지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켄 씨, 이거 아셨어요? 야마다가 또다시 급하게 제 책상으로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일본 언론 기사를 들고 있었죠. 일본 정부, 2년 전부터 오커스 가입 타진, 미국 측 거부 의사 표명.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외무성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2년 전 일본은 JOCOSGAUKUS라는 이름으로 호주, 영국, 미국의 오커스 동맹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어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산 무기 도입도 대폭 확대했죠. 저는 그때 도쿄 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워싱턴으로 출장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일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최소한 핵 추진 기술 협력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사실 우리는 정말 확신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주한미군 비용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일미군에 지원해왔고 이라크 전쟁 때도 자위대를 파견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한다니까 아베 총리는 황금 골프채까지 선물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일본의 오커스 가입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핵잠 승인 발표와 같은 주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도쿄 본부에서 긴급히 상황 분석을 요청했거든요. 한국 핵잠 승인과 일본 오커스 가입 거부의 상관관계 분석. 제목부터 쓰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마치 우리가 경쟁에서 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분석을 담아야 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한국인가? 계속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방위비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미군 주둔 역사도 우리가 더 길죠. 그런데 왜 한국에게만 핵 추진 기술을 허용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침울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이 상황을 외교적 굴욕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일본을 2등 동맹국으로 격화시켰다. 한국에 추월당한 일미 관계의 위기. 언론들의 반응은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의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런데 한국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한미 혈맹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협력의 결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켄 씨,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의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참사관님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오후 더욱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승인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조용히 추진해왔다고 하더군요. 화려한 로비나 정치적 압력 대신 기술적 필요성과 지역 안보 기여도를 중심으로 설득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야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은 정치적 관계 강화와 경제적 기여를 앞세웠는데 한국은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했던 거죠. 중국의 해군력 증강, 북한의 잠수함 위협,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공백 해소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내고 오래 동맹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향후 한미 관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수사였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핵잠 뉴스가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일본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켄 씨, 이거 봐야겠어요. 야마다가 아침 일찍부터 여러 신문들을 들고 제 책상으로 왔어요.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모든 신문이 비슷한 논조였죠. 한국 핵잠, 핵무기 개발의 전 단계인가? IAEA 긴급 감시 체계 도입 필요.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 가능성 검토해야. 제목들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마치 한국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산케이 신문의 사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는 즉시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우려가 이해되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핵추진 기술이 있으면 핵무기 제조도 가능하죠. 야마다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하며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언론의 논조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오후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사관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한국과의 군사정보 공유협정 재검토, 그리고 모든 안보 관련 협의는 잠정 중단입니다. 회의시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난 2년간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던 한국 국방부와의 협의들이 모두 중단된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한국 측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의견 교환도 자제하고요. 참사관님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실의 이재훈 대령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 정기 협의를 함께 진행해온 파트너였죠. 다카하시 씨, 다음 주 예정된 회의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이 대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일정은 충분히 비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국군 관계자와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대령과는 꽤 좋은 관계였거든요. 군인답게 무뚝뚝하지만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음 날, 더욱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핵잠 기술로 핵무기 개발 시나리오. 중국 견제용이라지만 실제 목표는 다를 수도. 기사들을 읽을수록 한국에 대한 의심이 커졌어요. 정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는 건 아닐까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건 아닐까요? 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마다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그 주 금요일, 우연히 한국 언론의 반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과는 완전히 다른 논조였어요. 일본의 과도한 우려, 핵확산 금지 조약 무시하는 발언, 핵추진과 핵무기 혼동하는 일본 언론의 수준. 한국 언론들은 오히려 일본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핵추진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완전히 다르다며 일본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죠. 특히 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스로 포기한 역사가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핵개발을 시작했지만 국제 압력과 자체 판단으로 중단했다. 이는 한국의 평화적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내용을 읽고 나니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고요? 그럼 지금 핵잠수함을 가진다고 해서 핵무기를 만들 리는 없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야마다가 또 다른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한국 핵잠, 사실상의 핵무장 1단계. 일본도 대응책 마련해야.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본도 상응하는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을 이렇게 경계하게 되었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그냥 이웃나라였는데 지금은 마치 위험한 상대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인 이웃을 마주쳤을 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시선을 피하게 되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이재훈 대령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서요.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한 순간 말이에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아침,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뉴스가 터졌습니다. 켄 씨, 이거 실화예요? 야마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달려왔어요.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국 핵잠수함 설계도 3년 전부터 완성. 미국과 사전협의 끝에 제작.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핵잠수함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설계까지 끝내놓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산한창 5급 잠수함이 처음부터 핵추진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체 구조, 원자로실 공간, 냉각 시스템까지 모든 게 핵잠수함 사양으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3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기사였어요. 미 해군, 한국 핵잠 설계 검토에 2년간 참여. 기술적 완성도 높아. 미국이 단순히 승인만 해준 게 아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함께 개발에 참여했던 거죠.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미국 해군의 핵추진 전문가들이 자문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였던 거죠? 야마다가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은 지난 5년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요? 방위비 증액, 미군 기지 확장, 첨단 무기 도입.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뭐든지 들어줬어요. 특히 2019년 체결된 일미 방위 기술 협력 협정에는 무려 800조 원이 투입되었죠. 한국의 국방 예산 10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를 105대나 구매했고 이지스 시스템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를 썼을까요? 야마다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비는 약 15조 원으로 추정되었어요. 일본이 미국에 지불한 돈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더욱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70년간 함께 피를 흘린 진정한 파트너죠. 혈맹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럼 일본은 뭔가요? 75년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은 혈맹이 아니란 말인가요? 기자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고 묻자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어요. 일본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죠. 경제 파트너라는 표현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혈맹이고 일본은 경제 파트너. 같은 동맹국인데 이렇게 다르게 취급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사무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외교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참사관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 있었어요. 우리는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한국은 신뢰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15년간 외교관으로서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한국 뉴스를 다시 찾아봤어요. 한국 언론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핵잠 기술 협력, 한미 신뢰의 결실, 평화적 핵 이용의 새로운 모델 제시. 한국은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반면 일본 언론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일미 동맹 70년, 그러나 한미는 혈맹, 경제협력으론 한계, 새로운 접근 필요.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2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정말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형식적인 회의와 보고서 작성, 그리고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일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미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문득 이재훈 대령과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가 말하려던 건 혹시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대해 미리 알려주려 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어요. 편견과 경계심 때문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문제였죠. 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요. 핵잠 뉴스가 터진 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켄 씨, 내일 용산 미군 기지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 전략회의에 참석해주세요.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관찰자 자격으로 일본 측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였죠.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 측과 대면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다음 날 오후 용산 미군기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미군 관계자들, 한국 국방부 인사들, 그리고 저 혼자만 일본 측 참석자였죠.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이재훈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주 전 제가 피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걸 압니다. 핵 확산 문제, 군비 경쟁 우려, 그리고 지역 균형 변화에 대한 걱정들 말이죠. 그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어요. 동북아 지도가 나타났죠. 하지만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무기가 아니라 균형이라고요? 중국의 핵잠수함은 현재 12척, 2030년까지 20척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북한도 핵 능력을 갖춘 잠수함 개발을 지속하고 있죠. 화면에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영구사형 핵잠수함의 배치 현황, 북한 잠수함의 활동 패턴. 저는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대령이 동해와 서해를 가리켰어요. 일본 열도와 한반도, 그리고 대만까지 이어지는 이 바다의 안정이 무너지면 모든 나라가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때 미군 측에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최 다니엘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연락관이었죠.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본은 화해의 동맹이지만 한국은 혈맹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직접적이고 명확한 구분이었거든요. 70년간 함께 전쟁을 치르고 같은 참호에서 생활했던 관계는 다릅니다. 한국과는 단순한 이익이 아닌 생존을 함께해온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과 미국이 생각하는 혈맹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대령이 다시 발언했어요. 우린 전쟁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내용을 공개했죠. 핵잠수함 3척 중 한 척은 일본 근해 경비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국 핵잠수함이 대마해협을 통과할 때 공동 감시 체계를 가동하게 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을 위해서도 활용된다고요? 울산 K조선소에서 온 김소희 엔지니어가 기술적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 핵잠수함은 공격용이 아닌 전략 감시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하고 주로 해상 정찰과 해로 보호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난 3주간 일본 언론에서 떠들던 한국의 핵무장 야욕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핵잠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 그리고 일본과의 공존을 위한 장기적 대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이건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외교적 책임의 표현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카하시 씨,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궁금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원망보다는 걱정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파트너예요. 앞으로도 함께 일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편견으로 거리를 두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협력에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죠.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진심을 못 봤던 걸까? 한국의 핵잠수함은 위협이 아니라 보호였고 도발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 안에는 일본의 안전도 포함되어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미국의 신뢰가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미 안보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켄 씨, 울산 조선소 시찰 허가가 나왔어요.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서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부에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외교관들에게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보여주는 건가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제 작업 현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의외였어요. 핵잠수함 같은 민감한 프로젝트를 외국 외교관에게 공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과연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울산역에 도착하니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김소희 엔지니어도 함께 있었죠. 지난주 회의에서 봤던 그 30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씨. 오늘 안내를 맡게 된 김소희입니다. 그녀의 인사는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곳곳에서 쇳소리와 용접 불꽃이 터져 나왔어요. 그야말로 산업의 심장부 같은 느낌이었죠. 여기서 도산한 창호급부터 차세대 핵잠수함까지 모두 건조됩니다. 김소희 씨가 설명하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따라가는데 주변 소음이 어마어마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설계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3D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핵잠수함 설계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기초 연구는 10년 전부터 해왔어요. 김소희 씨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이라고요?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다만 정치적 결정과 기술적 준비는 별개예요. 우리는 언제든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연구를 계속해왔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또 한 번 바뀌는 걸 느꼈어요.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 치밀한 장기 계획이었던 거죠. 다음은 실제 건조 현장이었어요. 거대한 선체 내부로 들어가니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구역이 원자로실이 들어갈 자리예요.
김소희 씨가 가리킨 곳에는 특수 강제로 만든 격벽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일반 잠수함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였죠. 그때 한 젊은 작업자가 다가왔어요.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용접팀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손에는 여전히 용접기를 들고 있었죠.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그가 헬멧을 벗으며 답했어요. 2년 됐어요. 대학에서 조선공학 전공하고 여기 들어왔죠.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하지만 지키고 싶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키고 싶어서 만든다고요? 뭘 지키고 싶으신데요? 우리 바다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요. 박민수 씨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복잡한 정치적 논리나 전략적 계산이 아닌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품질관리실이었어요. 여기서는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보다 10배 이상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요. 김소희 씨가 검사 장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혹시 실수라도 있으면. 그래서 모든 부품을 3번씩 검사해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들에게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의 상징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교육시설이었습니다. 미래의 핵잠수함 승조원들이 훈련받는 곳이었어요. 우리 해군 장병들이 6개월간 여기서 교육받아요. 시설 내부는 마치 실제 잠수함 같았어요. 좁은 복도, 복잡한 계기판, 그리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까지요. 한 교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핵잠수함 운용에는 일반 잠수함보다 3배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도 훨씬 까다롭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전문 인력,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이 모두 포함된 일이었던 거죠. 시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소희 씨가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생각하신 것과 다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이게 군수시설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인생 현장이더군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일하고 있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일본은 전략을 논했지만 한국은 삶을 걸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상대국이 아닌 이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울산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저는 도쿄 본부에서 요청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처음 작성했던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쓴 글이었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동북아 군사 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그때의 저는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요? 저는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 제목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위협 분석이 아닌 재평가였어요. 첫 번째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현지 조사 결과, 기존의 판단에 중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닌 지역 안보의 책임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런 내용을 본부에 보내도 될까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본 진실이었어요.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3년간의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성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의 설계 자체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 및 감시용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울산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박민수 씨의 진심 어린 대답, 김소희 엔지니어의 전문성, 그리고 수백 명 작업자들의 땀방울들이요. 보고서의 핵심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공식 보고서에 포함해도 될까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썼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책임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써야 했어요. 일본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이었죠. 향후 일본의 대한국 정책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위협이 아닌 지역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며 일본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가 아니라 역사와 책임의 맥락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입니다. 경쟁보다는 함께 걸어야 할 이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본 한강의 모습이 떠올랐죠. 문서를 검토하며 몇 번이나 수정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은지, 객관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제 자리로 오셨어요. 켄 씨,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입장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참사관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울산에서 뭘 보셨기에 그렇게 생각이 바뀌셨나요? 사람들이요. 정말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참사관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쓰세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보고서가 도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본 진실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서야 보이는 진짜 모습이었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이재훈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카하시 씨, 다음 주 정기협의 일정은 어떠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좋습니다.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는데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도쿄 본부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현지 외교관의 생생한 증언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국장의 개인 메시지였어요. 켄 군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핵잠수함 뉴스로 시작된 혼란이 결국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쩌면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멀리서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가 평온했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들었던 기계음도 이제는 희망의 소리로 들렸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정말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의심이 아닌 신뢰로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년간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첫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핵잠수함 뉴스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죠.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오후, 저는 혼자서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도 이곳을 지나갔었죠. 하지만 지금 보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관광지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한글을 만든 왕,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든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진심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진다는 소식에 분노했었죠. 일본을 제치고 먼저 승인받았다는 사실에 배신감까지 느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청계천 쪽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울산 조선소에서 만난 박민수 씨가 떠올랐어요. 지키고 싶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단순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언제나 빨리빨리만 외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성급하고 감정적이며 계획성이 부족한 나라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핵잠수함 프로젝트만 봐도 10년 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했고 3년간 미국과 치밀하게 협의했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거든요. 그들이 몰랐던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명동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이재훈 대령과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다카하시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가 건넨 작은 선물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펜이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그때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그를 피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중요한 건 결국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관대함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까지 걸어와서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 도시에서 2년을 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외교관으로서의 교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도 있었죠. 가장 큰 깨달음은 진심의 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감정적이었고, 때로는 성급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진심,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 진심이 미국을 움직였고 결국 승인을 이끌어낸 거예요. 반면 일본은 어땠나요? 돈으로, 계산으로, 정치적 거래로 관계를 만들려고 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진심 없는 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석양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내일이면 인천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김소희 엔지니어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다카하시 씨가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해요. 좋은 이웃. 그것이 한국과 일본이 가져야 할 관계였어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 적이 아닌 친구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살아있는 나라다. 그들의 힘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그 진심에서 나온다.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흘러가고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 나라와 이 사람들에게 고마웠어요.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보게 해준 것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죠.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의 진심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에요.